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앞에서 통계적인 추론의 방법 중에서 추정에 대한 그 내용을 살펴봤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두 번째 내용으로 이제 검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수에 대한 이제 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수에 대한 어떤 가설을 세우고 그런 가설이 그럴듯한지 혹은 그럴듯하지 않은지를 표본을 통해서 이제 판단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우선 3절에서는 그러한 검정 중에서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모수는 모평균이 되겠고요. 그리고 중심각한 정리를 이제 사용을 이제 할 수 있도록 표본의 크기가 이제 충분히 큰 그런 경우에 한해서 모평균에 대한 검정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살펴볼 것은 이제 가설 검정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표현하면 Testing Statistical Hypothesis라고 부릅니다. 테스트, 그러니까 이제 그럴듯한지 그럴듯하지 않은지를 이제 확인을 하는 것이죠. 이제 무엇을 확인하느냐면, 우리가 이제 통계적인 그런 가설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모수에 대한. 그런 모수에 대한 어떤 가설을 이제 수립을 할 텐데, 그러한 가설이 그럴듯한지 그럴듯하지 않은지를 이제 확인하는 것을 이제 가설 검정이라고 부릅니다. 네. 간단하게 다시 얘기하면, 모수에 대한 가설을 우리가 수립을 하는데요. 그러한 가설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를 이제 판단하는 그러한 것인데, 무작정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표본을 이제 살펴보고 표본에 따라서 표본에 이제 근거해서 판단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가설 검정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조금 얘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좀 구체적인 이그젬플을 이제 간단한 이그젬플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성인병에 걸릴 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어서 어떠한 집단에 대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이제 줄이도록 1년 동안 캠페인을 이제 벌였습니다. 그래서 과연 1년 동안에 이제 이러한 캠페인이 효과가 있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고 하죠. 자, 캠페인이 효과가 있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으려면 이러한 캠페인을 벌이기 전에 어떤 집단의 콜레스테롤 수치들이 이제 각각 사람들마다 있을 텐데, 모든 사람들의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다 줄어들었느냐라는 것을 이제 확인한다기보다는 평균적인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러한 캠페인을 벌이기 전과 비교했을 때 줄어들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보면, 확인할 수 있으면 캠페인이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은 결국은 모집단의 평균, 여기서는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의 평균이 되겠죠. 모평균이 되겠습니다. 그 값이 기존의 평균 값과 비교했을 때 줄어들었는지를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수치가 얼마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기존에는 이제 캠페인을 벌이기 전에 집단의 콜레스테롤 수치의 평균이, 즉 모 평균이 200mg per 데시리터 였다고 하죠. 표준 편차는 24라고 하고요. 자, 1년 동안 이러한 이제 캠페인을 벌이고 났을 때에 그 집단의 콜레스테롤 수치의 평균, 우리가 미우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캠페인을 벌인 후에 콜레스테롤 수치의 평균 값이 미우라고 한다면, 자, 미우 값이 기존보다 줄어들었는지를 이제 확인하고 싶다면 200보다 작은가 하는 것을 이제 궁금해 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방법이겠습니다. 즉, 모집단에 속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평균인 μ를 이제 계산을 해보는 것이죠. 자,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모집단 전체를 조사를 하는 것 대신에 표본을 추출을 해서 표본을 이제 그 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μ를 이제 추정을 이제 뭐 추정이라고 보기보다 μ에 대한 이제 추측을 이제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집단의 평균 μ는 내가 정확하게 구하지 못하는 상태인데, 그럼 표본으로부터 μ하고 비슷할 거라고 생각되는 값을 계산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마도 표본의 평균이 될 텐데요. 자, 표본의 평균을 이제 계산을 하면 μ가 어느 정도의 값일 거다라고 우리가 하나의 값 혹은 구간으로 이제 추정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 살펴봤는데, 여기서는 μ의 값을 하나의 값이든 뭐 구간의 범위든 값을 추정한다기보다는 어떠한 가정, 즉 μ가 200보다 작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우리가 판단하는 그러한 과정이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이제 성인 40명을 이제 그 조사를 했는데요. 자, 성인 40명의 표본 평균을 이제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인 40명의 표본 평균을 가지고 이것이 그럴듯한지 아니면 그럴듯하지 않은지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X바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μ하고는 일반적으로 다른 값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X바하고 μ는 확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비교적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유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조금 더 정확하게는 X바라고 하는 것은 확률 변수로서 지금은 이제 n이 40으로 이제 충분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중심극한 정리를 적용해 보면 μ를 모르긴 하지만 X바의 분포는 μ를 중심으로 해서 흩어져 있는 정규 분포를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X바가 μ 근처에 있는 값이 나올 가능성이 비교적 이제 높고, 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값이 나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은 그러한 확률을 이제 갖겠습니다. 그래서 X바가 μ하고 정확하게 같지는 않지만 비교적 X바가 μ와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은 이제 높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μ에 대한 가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다음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죠. 네,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 과정의 본질, 특성을 생각을 해보면, μ를 이제 직접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표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추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본을 가지고 μ가 200보다 작다, 아니다, 라는 것을 100% 확실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확률적인 이제 관점에서 아마도 μ가 200보다 작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혹은 μ가 200보다 작다고 할 만한 근거가 있다. 아니면 그 반대로 μ가 200보다 작다고 할 만한 근거가 불확실하다. 혹은 그럴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 라는 약간은 이제 그 불확실한 형태의 이제 결론을 우리가 물론 도출을 이제 할 수밖에 없습니다. 100% 이제 확실한 답을 우리가 얻을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0% 확실한 답은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그럴듯한 이러한 답을 이제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자, 만일에 이러한 가설이 틀리다 라고 한다면
x바의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뮤가 200보다 작은 경우에는 x바가 어떻게 나올지를 생각을 해보고 두 가지 상황을 조금 비교해서 x바의 값으로부터 뮤가 200보다 작다라고 하는 약간은 이제 불확실하긴 하지만 대략적인 이제 결론을 우리가 도출을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잠깐 지우죠. 자, 효과가 없다고 가정을 하면, 즉 뮤가 200보다 작은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표본 평균은 어떨까요? 자, 캠페인 효과가 없었다면 이전에 그 평균 값인 200하고 뭐 크게 달라지지 않았겠죠? 즉 효과가 없다고 가정을 한다는 얘기는 캠페인을 벌린 후에 모집단의 평균 뮤가 200에서 달라지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뮤가 만일에 200이었다면 표본 평균은 어떨까요? 앞에서 잠깐 이제 분포를 얘기를 했었는데 x바의 분포가 이러한 정규 분포를 따를 텐데 효과가 없다고 가정하면 뮤가 200이 되는 거니까 결국 x바는 평균이 200이고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인 그런 정규 분포를 따라서 x바의 값이 확률적으로 정해지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x바가 비교적 200하고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200보다 조금 커서 200, 1, 202 이런 값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혹은 200보다 조금 작아서 199, 198 이런 값들도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근처에 있는 값들이 나타날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 효과가 있다, 즉 뮤가 200보다 작다 라고 한다면 x바는 뮤하고 비슷하게 나타날 텐데 200보다 작을 테니까 x바도 아마도 200보다 작은 어떤 값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즉 x바가 200 근처에 있는 값이 나타나면 뮤가 200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요. x바가 200하고 비교했을 때 비교적 작은 값이 예를 들어서 180이라고 하죠. 180 정도가 나오면 어느 정도 뮤가 180 근처에 있을 것 같으니까 200보다 작겠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180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180이 적절한 숫자인지 아니면 190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180보다는 170이 옳은 건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지금 뮤가 200보다 작다라는 것에 대해서 근거를 우리가 제시를 하려면 일단은 170인지 180인지 190인지 모르겠지만 x바의 값이 어떤 200보다 작은 적절히 정한 c값을 생각을 해서 c값보다도 작게 나오면 그러면 x바가 200보다 작은 c보다도 작게 나왔으니까 뮤도 c보다 작을 것 같고 그래서 뮤도 200보다는 작을 것 같다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이제 할 텐데요. 이때 이 c가 어떤 값이면 우리가 그러한 뮤가 200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러한 것에 대한 이제 그 가능성이 얼마나 높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효과가 없다고 하면은 표본 평균은 200 근처에 있을 거고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x바는 200보다는 작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정해진 c, 충분히 작은 c를 생각을 해서 c보다도 x바가 작게 나오면 아마도 이거인 것 같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이제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좀 지우고 다시 보죠. 자, 그래서 C라고 하는 값을 얼마를 정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작은 C를 잘 결정한 다음에 X바가 C보다도 작게 나오면 아마도 뮤가 200보다 작다라고 보는 것이 뭐 그럴듯하다. 즉 뮤가 200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로 이 녀석을 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C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C가 얼마나 작으면 뮤가 200보다 작다라고 하는 그 가설에 대해서 그럴듯한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하기 위해서 효과가 없을 때는, 즉 뮤가 200일 때는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굉장히 작은 값 C를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뮤가 200보다 작다라고 하는 근거로 이 녀석을 제시를 하려면 이 C가 얼마나 작았으면 좋겠느냐. 뮤가 200일 때는 거의 나올 수, X바의 값으로서 X바가 거의 나올 수 없는 작은 값을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뮤가 200보다 작다라고 하는 근거로 제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뮤가 200보다 작을 때는 거의 나올 수 없는 작은 값이 C인데요. 근데 지금 X바가 그 C보다도 작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뮤가 200일 때는 나오기가 거의 불가능한 값이 나왔기 때문에 뮤가 200이라고 판단을 하기보다는 이것은 뮤가 200보다 작기 때문에 나온 거다라는 근거로 제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거의 나올 수 없이 작은 값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생각을 하기 위해서 다음을 생각을 해보죠. 자, 뮤가 200일 때 그러면 X바가 C보다 작게 나오는 가능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가능성이 거의 나올 수 없었으면 하는 거니까 이 값이 굉장히 작게 되는 C를 우리가 찾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0.01 혹은 0.05 라는 값을 생각을 해보면 100번 중에 한 번 나오는 정도 혹은 100번 중에 5번 정도 나오는 그런 드문 그런 가능성을 갖는 그런 값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자, 이러한 C를 생각을 해서, 즉 이런 확률이 굉장히 작은 0.01이라던가 0.05라던가 하는 작은 확률을 생각을 해서 그렇게 되는 C를 생각을 한 다음에 실제로 표본 평균을 우리가 구해봤더니 X바가 C보다 작더라 라고 한다면, 자, 물론 상황은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뮤가 200이면서 X바가 이런 조건에 만족하는 C에 대해서 그 C보다도 작게 나왔을 수도 있고요. 뮤가 200보다 작으면서 X바가 여기 우리가 정한 C보다 작게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관찰한 사실은, 표본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사실은 어쨌건 X바가 정해진 값보다 작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이제 관찰을 했는데, 자, 이런 결과로부터 이것이 그럴듯한지를 판단을 좀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1번이 그럴듯한지라고 판단을 만일에 한다면 그것은 어떤 걸 우리가 하는 거냐면, 뮤가 200일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드문 그런 일인데, 그러한 굉장히 드문 일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렇게 뮤가 200이지만 굉장히 드문 일이 발생을 한 거라고 보는 것이 그럴듯한지, 아니면 굉장히 200이라고 보면은 그러니까 뮤가 200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드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뮤가 200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뮤가 200보다 작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한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네, 물론 확률이 굉장히 우리가 작게 잡았다면 1번보다는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1번보다는 실제로 뮤가 200보다 작았기 때문에 x바도 작게 나왔을 거다라고 추측하는 것이, 추정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판단하는 것이 좀 더 확률적으로 그럴듯한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작은 확률 값을 갖는 이러한 C를 이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뭐 확률로 0.01 예를 들면 0.05를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이제 사람마다 조금, 아니면 어떤 주어진 상황마다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나올 수 없는 확률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딱 하나의 값을 정하진 않고요. 그냥 알파라고 표기를 하고, 그 알파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바꿔서 우리가 계산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굉장히 작은 알파를 생각을 해서 x바가 뮤가 200일 때 c보다 같거나 작게 나올 확률이 알파가 되는 c를 찾고 나서 그 c보다 x바가 실제로 작게 되면 뮤가 200보다 작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x바가 c보다 크게 나왔으면 x바가 c보다 작게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뮤가 200보다 작다라고 할 만한 뭐 근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런 경우에는 뮤가 그냥 기존하고 달라지지 않았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뮤가 200이라고 우리가 결론을 짓는 것이 좀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을 조금 정리해 보죠. 자, C 값을 이제 충분히 작도록 우리가 택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충분히 작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 즉, 뮤가 200인 상황이라면 확률적으로 거의 나오지 않을 그런 정도의 작은 값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확률 알파를 생각을 해서 뮤가 200일 때 x바의 값이 c보다 작게 나오는 확률이 알파가 되는 그러한 c를 택하면 충분히 작은 c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충분히 작은 c보다도 x바가 c보다도 작게 나오면 뮤가 200보다 작다라고 할 만한 근거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x바가 c보다 크게 나오면, 이러한 c를 구한 다음에 c보다 크게 나오면 뮤가 200보다 작다라고 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서 뮤는 그냥 200이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 C 크기를 이제 결정하는 것을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알파가 이제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죠. 뭐 상황에 따라서 1%가 될 수도 있고요, 5%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주어진 값인데, 이 주어진 알파만큼이 이 확률이 되도록 하려면 C를 어떻게 정하느냐 라는 겁니다. 자, 뮤가 200일 때는 x바의 분포가 평균이 200이고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인 정기 분포를 따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찾고자 하는 C는 x바가 C보다 작게 나올 확률이 알파가 되도록 하는 C인데요. 자, x바의 분포가 이러한 정기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x바를 표준화를 해서 이제 확률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즉 200을 빼고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눗셈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간단한 이그젬플을 보는 상황인 거니까 시그마가 알려져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x바의 분포가 이러한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 표준화한 확률 변수를 우리가 g라고 두면 g의 분포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근사적으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겠습니다. 지금은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니까 x바의 분포가 중심각한 정리에 의해서 근사적으로 이와 같은 정규 분포를 따를 것이고, 따라서 표준화한 확률 변수는 g는 근사적으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확률이 근사적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g라고 하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어떤 값보다 작게 될 확률이 알파가 되는 이 값은 어떤 값일까요? 자, 우리가 앞에서 표준 정규 분포에서 상위 확률이 알파가 되는 기준값을 g 알파라고 우리가 표기하겠다 라고 우리가 이러한 기호를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자, g 알파라는 기호를 사용을 한다면 지금 이 조건에 만족하는 오른쪽 이 값이 어떤 값일까요? 자, 이 값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이 알파가 되는데, 지금 이러한 g 알파의 정의를 생각을 해보면 대칭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원점에 대해서 대칭을 생각하면 마이너스 g 알파가 있을 텐데 이쪽 확률도 알파가 되겠죠? 즉 표준 정규 분포에서 마이너스 g 알파보다 같거나 작아질 확률은 알파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 값이 마이너스 g 알파랑 같아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c는 얼마인가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c 값을 우리가 알파가 주어지면 알파에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c를 이제 구해보면 이와 같다 라는 겁니다. 자, 이 계산을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뮤가 200일 때는 x바의 분포가 이와 같은 정규 분포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시그마는 기존의 캠페인을 벌이기 전에 표준 편차를 우리가 캠페인을 벌이고 나서도 표준 편차는 바뀌지 않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캠페인 벌이기 전에 표준 편차를 이제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n은 40이었고요. 자, 그래서 x바가 c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이 알파가 되도록 하는 c를 찾기 위해서 x바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표준화를 하고, 그러면 왼쪽에 있는 이 확률 변수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결국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g가 오른쪽 값보다 같거나 작아질 확률이 알파가 되도록 c를 정하면 되겠습니다. 즉 오른쪽 값은 마이너스 g 알파가 되면 되겠고, 따라서 c는 200 마이너스 g 알파의 루트 40분의 24인 값이 우리가 원하는 x바가 뮤가 200인 상황에서 x바가 c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이 알파가 되는 그러한 c가 이와 같은 값이 되겠습니다. 자, 알파를 예를 들어서 5%로 정했다고 하겠습니다. 즉 뮤가 200일 때 c보다 작게 나올 확률이 5%가 되는 c를 정했습니다. 즉 x바가 c보다 작게 나오는 것은 뮤가 200일 때는 굉장히 드문 그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x바가 c보다 작게 나오면
뮤가 200이라고 판단하기보다는 뮤가 200보다 작았기 때문에 나온 거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그럴듯한 그런 판단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거나 알파가 0.05일 때 C값을 우리가 한번 구체적인 값을 계산해 보면 193.76이 됩니다. 자, 그래서 40명을 선택을 해서 40명의 표본 평균을 계산했는데 그 값이 193.76보다 같거나 작게 나오면 지금 이러한 그 상황에서는 뮤가 물론 200이지만 이거임에도 불구하고 X바 40명의 평균이 193.76보다 작게 나올 수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5%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뮤가 200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기보다는 뮤가 200보다 작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 조금 더 그럴듯한 판단이 되겠습니다. 즉 캠페인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다 라고 할 만한 근거가 충분히 있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자, 만일에 40명의 평균이 193.76보다 작지 않으면, 즉 크게 나오면 어떨까요? 자, 이러한 상황은 뮤가 200일 때 95%의 확률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뮤가 200보다 작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뮤가 200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즉, 뮤가 200보다 작다라고 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는 것이죠. 충분한 근거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사실, 즉 193.76보다 작다라는 것이 뮤가 200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에 근거가 될 텐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즉, 캠페인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라고 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줄이지 못했다라고 이제 결론을 짓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이 이제 가설 검정인데요. 자, 이러한 가설 검정의 간단한 예를 살펴봤는데 이러한 예를 통해서 가설 검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어떠한 개념들이 사용되는지를 좀 일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설 검정의 절차 앞에서 어떻게 했었나요?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모수를 생각하고 그 모수의 값이 얼마가 될 건가 라고 하는 가설을 수립했습니다. 앞에서는 뮤가 200보다 작은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평균인 200과 같은 것인지 두 가지 가설 중에서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가설을 우리가 이제 먼저 생각을 한 것이죠. 그것을 가설 수립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자, 가설을 수립하고, 즉 두 가지 가설을 이제 비교를 하고, 그래서 표본을 이제 추출을 한 다음에 그 표본에 있던 값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 가설 중에서 어떤 것이 좀 더 그럴듯한지를 우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가설의 타당성을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가설 수립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죠. 자, 앞에서 우리가 세웠던 가설을 보면 우리가 알고 싶었던 내용은 뭐냐면 뮤가 캠페인을 벌이고 나서의 모집단의 평균인 뮤가 200보다 작은지가 궁금한 것이죠. 그래서 이 캠페인을 이제 벌인 사람들은 이제 효과가 있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싶을 것 같고 그런 경우에는 뮤가 200보다 작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그럴듯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아마 하고자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그 주장하고자 하는 거,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가설이 앞에서 이제 뮤가 200보다 작다였는데요. 뮤가 200보다 작다라는 것처럼 내가 확인하고자 하는, 주장하고자 하는 그러한 가설을 대립가설, Alternative Hypothesis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대립가설은 간단하게 H1이라고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뮤가 200보다 작다라고 하는 이 가설이 정말 그럴듯한지를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생각했냐면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즉 뮤가 200이라면 X바가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뮤가 200이라면 이라고 하는 이 가설을 우리가 귀무가설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귀무가설은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가설과 반대되는 그런 가설로서 주장하고자 하는, 확인하고자 하는 가설을 우리가 입증하지 못할 때 받아들이는 그러한 가설이 되겠습니다. 네. 자, 대립가설의 반대 가설이면서 대립가설을 내가 주장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을 때 대립가설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반대되는 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반대되는 그 가설을 우리가 귀무가설, null hypothesis라고 부르고요. 간단하게 기호로 H0라고 씁니다. 즉, 앞에서의 간단한 example에서는 H0가 모집단의 평균이 기존과 별 다를 바가 없다 라는 거고요. 대립가설은 효과가 있었다, 즉 200보다 작다 라고 두는 것이 이제 대립가설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가설 수립을 먼저 한 다음에 내가 이제 입증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H1이 정말 그럴듯한지를 판단을 하고 싶은데요. 자, 이것을 이제 그 판단을 이제 하는 방법을 앞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H0가 사실인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나오기가 힘든 굉장히 작은 값이 나오면 H1이 그럴듯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러한 이제 C를 이제 계산을 해서 이제 결론을 두 가지 내는 거죠. 실제로 X바가 C보다 작게 나오면 이것은 H0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드문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H0를 사실이라고 보기가 힘들겠다. 그래서 H0를 우리가 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 않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H0를 기각한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물론 H0를 기각한다라는 뜻은 H1을 채택을 한다 라는 것과 이제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H0를 이제 그럴듯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H1이 좀 더 그럴듯하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을 H0를 기각 혹은 H1을 채택이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일에 X바가 기준값 C보다 크게 나오면 H1을 받아들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H0를 기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H0를 기각 못한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물론 이제 이런 경우에 H1을 기각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긴 하지만 보통 이제 기각이라는 표현은 이제 null hypothesis 입장에서 규모가설을 이제 기각한다 혹은 규모가설을 기각 못한다 라는 표현을 주로 많이 쓰고요. 대립가설을 기각한다 라는 표현은 그거에 비하면 잘 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판단은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는 것이죠. H0를 기각을 하거나 H0를 기각을 할 만큼 충분한 근거가 없어서 H0를 기각을 못하고 그냥 H0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물론 이제 H0를 받아들이는 것을 채택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결론은 상황에 따라서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러한 그 두 가지 상황 중에 하나를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지금 전체 모집단을 다 조사한 것이 아니라 표본을 가지고 확률적으로 우리가 근거를 제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든 이러한 상황이든 결론이 100%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즉 어떻게 C를 어떻게 잡더라도 이러한 결론을 짓는 방법에서는
결론이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결론이 잘못되는 것을 우리가 오류라고 얘기를 할 텐데요. 자, 이러한 가설 검정에 생길 수 있는 오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류의 종류를 한번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내리는 결정과 그리고 실제 상황을 한번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상태라고 하죠. 실제 상태는 우리가 물론 이제 모집단의 그 모수를 실제로 조사하면 알 수는 있을 텐데, 뭐 그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뭐 정해져는 있을 겁니다. 자, 실제 상태는 이제 크게 두 가지겠죠. 귀무 가설이 참일 수도 있고, 아니면 H0가 거짓일 수도 있겠죠. 자, 이러한 그 실제 상태에 대해서 결론을 우리가 내릴 때, 물론 판단하는 기준은 X바가 C보다 작게 나오느냐, 혹은 X바가 C보다 크냐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결정을 내리긴 하지만, 이런 기준이 100% 정확한 기준은 아닌 것이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X바가 C보다 같거나 작게 나오면, H0를 기각한다는 이제 결정을 내립니다. 그렇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X바가 C보다 크게 나오면 H0를 기각하기는 힘들다. 기각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판단을 합니다. 자, 이 결정은 오로지 이 기준에 의해서 내리는 겁니다. 자, 보면 H0가 참인 상황인데 H0를 기각하지 못하게 되면, 즉 H0가 틀렸다라고 말을 못하면 이것은 제대로 판단을 한 것이죠. 이때 결론은 이제 옳은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H0가 실제로 맞는데 확률적으로 굉장히 드물긴 하지만 X바가 C보다 작게 나올 수 있죠. 알파의 확률로 5%, 1%의 확률로. 그럴 때는 사실은 내가 모르고 있고 오르지 않은 건 이것밖에 없으니까 H0를 이제 기각할 만한 근거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럴 때는 잘못된 결론 내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류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H0가 참인데도 불구하고 X바가 C보다 작게 나오면 H0를 기각한다라는 결정을 내릴 텐데, 그러한 결론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오류뿐만 아니라 H0가 이제 이번엔 거짓인 경우 생각을 해보죠. 즉 H0가 거짓이란 얘기는 우리의 경우에는 뮤가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데 효과가 있어서 뮤가 200보다 작은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런 상태인데 H0를 기각을 못하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도 있죠. 이렇게 나오면, 즉 뮤가 실제로 200보다 작은 값인데 표본 평균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200, 뭐 드물긴 하지만 205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H0를 기각을 못하는 겁니다. 다시 H0가 거짓인 경우, 즉 뮤가 190 정도라고 하더라도 표본 평균을 계산해 보면 190보다 크게 나올 수도 있고 뭐 심지어 200보다도 크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X바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우리가 세운 기준값 C보다 X바가 크게 나왔을 것 같고, 그러면은 H0가 틀렸다고 하기에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죠. 자, 이때 그러면 잘못된 결론을 내리는 것이니까 이때도 오류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경우는 H1이 사실인 상태에서 H0를 기각을 하게 되면 이때도 옳은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오류가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오류를 이제 구분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자, H0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H0를 기각을 하고 H1이 참이라고 판단하는 그러한 오류를 제1종 오류라고 부르고요. 자, 아래쪽에 있는 H0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H0를 기각하지 못하는 그런 오류를 제2종 오류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이것을 좀 정리해 보죠. 자, 오류의 종류에는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1종 오류는 영어로 Type 1 Error라고 부르고요. 귀무가설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는 잘못된 판단, 오류를 제1종 오류라고 부르겠습니다. 제2종 오류는 귀무가설이 틀림에도 불구하고 귀무가설을 기각을 하지 않는,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오류를 제2종 오류, Type 2 Error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이러한 두 가지 오류는 당연히 우리가 피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충분히 작은 값 C를 우리가 이제 찾는 것을 생각을 했는데, 결국 이제 판단을 할 때 C를 이제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C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오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오류가 일어날 가능성이 적게 되도록 C를 정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안타깝게도 1종 오류와 제2종 오류를 둘 다 작게 할 수는 없습니다. 즉 C를 크게 하거나 줄이면 하나는 1종 오류든 2종 오류든 한쪽 오류의 확률은 줄어들지만 다른 쪽 오류가 일어날 가능성은 이제 높아지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C를 정할 때 1종 오류와 2종 오류가 일어날 확률을 둘 다 작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두 개 중에서 조금 더 문제가 되는, 일어나면 안 되는 심각한 오류를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조정을 할 텐데요. 자, 물론 두 가지 다 나쁜 거긴 하지만, 좋지 않은 것이긴 하지만, 제1종 오류하고 제2종 오류 중에서 조금 상대적인 비교를 해보자면 어떤 것이 좀 더 문제가 있는 심각한 오류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제1종 오류가 일어나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1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가설입니다. 자, 1종 오류가 일어나면 잘못된 판단이긴 하지만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사실이 맞다라고 이제 근거를 이제 내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앞에 예를 생각하면 캠페인이 효과가 있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계속 더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어떤가요? 실제로는 캠페인이 효과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캠페인이 있다라고 잘못 판단을 해서 잘못된 일을 계속 해 나가는 것에 이제 근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과 제2종 오류가 일어나는 상황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제2종 오류는 어떤가요?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캠페인이 효과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효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뮤가 200이다 라고 내가 판단을 하는 경우가 제2종 오류인 것이죠.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떤가요? 캠페인이 효과가 있었지만 판단은 효과가 없었다라고 이제 잘못 판단이 된 건데, 그랬다면 이 캠페인을 벌인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거 관계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네, 캠페인의 방법을 바꾼다던가 아니면 다시 조금 더 많은 샘플을 조사를 한다던가 하는 일을 하겠죠. 즉, 내가 잘못된 어떤 결론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그걸 활용해서 어떤 일을 이제 심각하게 더 주장하거나 진행을 하는데 사용하지는 못합니다.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었는데 이것을 내가 입증 못했기 때문에 그냥 그 입증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울 수 있겠지만 뭐 그 이후에 뭐 특별히 이 오류로 인해서 더 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1종 오류에 비하면 제1종 오류는 잘못된 이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여서 이 주장과 관련된 일을 계속 해나가니까 좀 더 파급 효과가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제1종 오류가 좀 더 심각한 오류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가 대립가설을 이제 주장하고자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1종 오류가 일어나면 대립가설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장을 계속 펴나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됩니다. 따라서 제1종 오류가 좀 더 심각한 오류가 되기 때문에 C를 정할 때 두 오류를 동시에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두 오류가 일어날 확률을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제1종 오류가 일어날 확률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입장에서 줄일 수 있도록 C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 이제 말이 길어졌는데요. 일단은 정리를 마저 하죠. 자, 그리고 이제 가설 검정에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는 x바의 값을 가지고 C보다 작으냐, C보다 크냐 라는 것을 가지고 판단을 했습니다. 즉, 결론을 내릴 때 사용하는 어떤 통계량이 있는데요. 이러한 통계량을 검정 통계량이라고 부릅니다. 앞의 예에서는 x바가 결론을 내릴 때 사용한 통계량이었기 때문에 x바가 표본 평균이 검정 통계량, 테스트 스태티스틱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각력이라고 하는 것은 검정 통계량 x바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x바가 C보다 작게 되면은 H0를 기각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자, 이때 H0를 기각을 하게 되는 검정 통계량 x바의 범위를 우리가 기각력이라고 부릅니다. critical region이라고 부르고요. 간단하게 했을 때는 R이라고 줄였습니다. 그래서 R, 기각력은 x바가 C보다 작다 라고 이제 씁니다. 즉 H0를 기각을 하기 위한 검정 통계량의 범위를 나타내는 것을 기각력이라고 부릅니다. 자, 앞에 다음과 같은 H0, H1에 대해서는 기각력이 x바가 193.76보다 작은 것이었습니다. 앞에서 알파를 5%로 택해서 이 기준값 C를 계산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기각력 C, C는 기각력은 아니고요. C보다 작다가 이제 범위가 되는 거니까 기각력을 결정하는 이제 기준값이 C가 되겠죠. 자, 기각력을 이제 결정을 이제 한다는 것은 결국 C를 이제 결정을 한다는 것인데, 기각력을 이제 결정을 한다는 그 단계가 어떻게 보면 검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기각력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잘 정해도 오류가 일어나기는 합니다. 하지만 기각력을 정함에 따라서 오류가 일어날 가능성을 줄이는 게 필요하겠죠. 자, 물론 최고의 상황은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가 일어날 확률을 둘 다 줄일 수 있으면 가장 좋은 C가 되겠습니다. 자, 제1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도 줄이고요. 제2종 오류가 일어날 확률도 줄이면 좋겠는데 두 개 다 줄이는 것은 이제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제1종 오류가 좀 더 심각하기 때문에 제1종 오류를 조금 더 관심 있게 컨트롤을 할 수 있도록 작게 되도록 C를 정하는 게 보통 우리가 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때 제1종 오류가 일어날 확률을 우리가 유의 수준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기호로 알파라고 씁니다. 그리고 제2종 오류가 일어날 확률은 베타라고 보통 씁니다. 자, 이 알파, 베타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제1종 오류는 실제 상황은 H0가 참인 상황에서 H0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이제 제1종 오류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이제 확률을 이용해서 얘기를 한다면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을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을 이제 마치 조건처럼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H0가 참인 조건 하에서 H0를 기각하게 되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확률이 유의수준, 제1종 오류가 일어날 확률 알파가 되겠고요. 베타는 H0가 거짓인 상황에서, 거짓인 조건 하에서 H0를 기각 못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 확률이 제2종 오류가 일어날 확률 베타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알파, 베타라고 각각 표기하도록 하고요. 알파, 베타의 의미, 즉 제1종 오류의 의미, 제2종 오류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알파, 베타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표본의 크기와 검정 방법을 일정하면은 알파와 베타, 제1종 오류가 일어날 확률과 제2종 오류가 일어날 확률을 동시에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두 개 중에 하나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는데요. 제1종 오류가 더 심각한 오류이기 때문에 제1종 오류가 일어날 확률, 즉 유의 수준 알파를 작게 되도록 기각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 수준은 significance level이라고도 합니다. 자, 네, 일단은 간단한 상황이긴 하지만 example를 통해서 검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때 필요로 한 개념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일반적으로 그러면 모집단의 평균에 대해서 어떻게 기각력을 정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죠.